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앞서 읽었던 인공지능에 관한 책이 흥미로워 이번에도 AI와 관련된 책인 2029 기계가 멈추는 날을 읽어보았는데 이 책은 제목과 내용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님, 제가 기계가 멈추는 날의 의미를 찾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현재 AI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져도 생각의 유연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추론할 수 있는데 반해 AI는 데이터의 통계에 의존하다 보니 엉뚱한 답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처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고 신뢰할 수 없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 책은 AI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포기의 종용이 아니라 더 발전하기 위한 과정이며 사랑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AI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군데를 선별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AI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물론 어떤 기술이든 실패할 수 있다. 역사가 매우 긴 우리가 잘 아는 기술들에도 종종 실패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책의 집필을 시작하기 얼마 전 마이애미의 육교가 설치한 지 닷새 만에 무너져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간은 3천여 년 전부터 다리를 건설했는데도 말이다. AI가 첫날부터 완벽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또한 장기적인 이득을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다. 만약 자율주행차 개발 과정에서 몇 사람이 목숨을 잃더라도 결국 수십만 혹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 어쨌든 AI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개선될 때까지는 많은 위험이 산재해 있다. 다음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9가지 위험이다. 첫째, 우리가 제1장에서 논의했던 기본적 과대 기인 오류가 존재한다. 종종 AI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AI가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갖고 있다고 믿게 만든다. MIT 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셰리 터클은 친근하게 보이는 애완 로봇이 사실은 당신의 친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일부 특정한 상황에서의 성공이 다른 상황에서의 신뢰성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AI에게 성급히 권한을 이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 가장 뚜렷한 예가 앞에서 언급한 자율주행차의 사례다. 평범한 상황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좀 더 미묘한 예를 들어보자. 얼마 전 캔자스의 한 경찰이 구글 번역을 이용해서 운전자에게 자동차 검문에 대한 허락을 구했다. 이후 판사는 번역의 질이 너무 낮아서 운전자가 충분히 상황을 숙지한 상태에서 검문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그 검문은 부당한 수색이었다고 판결했다. AI의 급진적인 개선이 있을 때까지는 AI를 지나치게 신뢰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둘째, 안전성과 신뢰성의 부재다. 자율주행차가 이례적인 조명, 이례적인 날씨, 도로 위에 이례적인 물건, 이례적인 교통 패턴, 인간이 만드는 이례적인 몸짓 등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한 예다. 마찬가지로 정말로 당신의 일정을 책임지는 시스템이라면 그만큼 제대로 작동하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시스템이 캘리포니아에서 보스턴으로 가야 하는 출장을 혼동해서 회의에 3시간이나 늦게 된다면 당신에게는 큰 문제가 생긴다. 분명 AI에 대한 보다 나은 접근법이 필요하다. 셋째, 지금의 머신러닝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훈련받은 특정한 데이터 세트를 벗어나는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리는 순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법률 서류로 훈련을 받은 기계 번역 시스템을 의학 논문에 적용하면 형편없는 결과를 내놓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성인 원어민에게 훈련된 음성 인식 시스템은 억양 때문에 자주 문제를 일으킨다. 챗봇 태의 기저가 됐던 것과 같은 기술은 정치적 발언이 심하게 통제된 사회에서 인풋을 받아들일 때는 좋은 기능을 선보이지만 욕설과 악담의 바다에 빠지면 용인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흰 배경에 검은색으로 인쇄된 숫자를 99%의 정확도로 인식하는 딥러닝 시스템은 색상이 반전되면 정확도가 34%로 급감한다. 하와이에는 푸른색 배경에 정지 표지판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참으로 불안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컴퓨터 과학자 주디 호프먼은 한 도시에서만 시각 시스템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진 자율주행차는 다른 도시에서는 도로, 표지판, 다른 차량과 같은 기본적인 물체를 인식하는 측면에서조차 형편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보여주었다. 넷째, 데이터 준설, 즉 데이터 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해 보이는 패턴을 찾아내기 위한 데이터 분석의 오용으로 낡은 사회적 편견을 더 굳어지게 만들 수 있다. 그 조짐이 처음 나타난 것은 2013년 하버드 대학교의 컴퓨터 과학자 라타냐 스위니가 아프리카계 흑인 특유의 이름인 저메인을 구글에서 검색했을 경우 주로 백인들이 사용하는 제프리라는 이름을 검색했을 경우보다 범죄 기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가 눈에 띄게 많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였다. 2015년에는 구글 포토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일부 사진에 고릴라라는 이름을 붙였다. 2016년에는 구글에서 직업인다운 헤어스타일의 이미지를 검색할 경우 나오는 사진의 대부분이 백인 여성인데 반해 직업인답지 못한 헤어스타일이라고 검색할 경우 나오는 사진의 대부분은 흑인 여성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2018년 당시 MIT 매체연구소의 대학원생이었던 조이 부올람 위니는 많은 상업 알고리즘이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의 성별을 오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IBM은 그 특정 문제를 미봉책으로 수습한 첫 기업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재빨리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보편적인 해결책을 내놓은 것은 한 곳도 없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비슷한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엄마라는 단어로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하면 나오는 이미지의 대다수는 백인이다. 웹에서 데이터가 수집되는 방식이 만들어내는 인위적 결과이자 현실의 명백한 와전이다. 교수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상위에 검색되는 이미지의 10%만이 여성이다. 이는 대학 교수의 절반 가까이가 여성인 오늘날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2014년 아마존이 론칭한 AI 기반 채용 시스템은 너무나 문제가 많았던 나머지 2018년 폐기됐다. 우리의 저자들은 이런 것들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후에 논의하겠지만 AI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편적인 해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핵심적인 문제는 기존의 AI 시스템이 사회적 가치나 데이터의 품질 혹은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입력 데이터를 모방할 뿐이라는 점이다. 미국 정부의 통계들에 따르면 현재 교수진의 41%만이 백인 남성이지만 구글의 이미지 검색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시스템은 자료의 품질이나 대표성, 암묵적으로 표현된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찾은 모든 사진을 나열할 뿐이다. 오늘날 교수진의 인구학적 구성은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분별이 없는 데이터 준설기는 그 점을 놓치고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대신 역사를 고착시킨다. 의료에서 AI의 역할에 대해 생각할 때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난다.
피부암 진단 프로그램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가 백인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면 피부색이 더 진한 환자들에게 사용될 때는 타당하지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자율주행차는 피부색이 어두운 보행자를 피부색이 밝은 보행자만큼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생명이 좌우되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현재 시스템은 이런 편견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다섯째, 현대의 AI는 훈련 세트에 대한 의존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시스템이 이전에 스스로 산출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하면서 치명적인 방향실 효과, 방향실 효과는 방향실에서 메아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방 안에서만 크게 울리는 것처럼 SNS상에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여 소통한 결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증폭시키는 사실이라고 믿는 현상을 낼 수 있다. 제4장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기계번역 프로그램은 바이 텍스트, 즉 원본과 번역본으로 이루어진 두 쌍의 문서를 통해 학습하면서 작동한다. 불행히도 웹상의 글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기계 번역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다. 결과적으로 구글 번역이 번역에서 실수를 저지르면 그 실수가 웹상의 문서로 남게 되고 그 문서가 다시 데이터가 되어 실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많은 시스템이 인간 크라우드 워커, 즉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입력, 구글의 URL, 순위 지정, 기록 복사, 사진 태그 달기 등 비종교적이고 한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의존해 이미지에 이름을 붙이는데 때로 이런 크라우드 워커들도 AI로 작동되는 로봇을 이용해서 일을 처리한다. AI 연구 공동체는 특정 작업을 인간이 했는지 로봇이 했는지를 구별하는 기법을 개발했지만 이 과정 자체가 AI 연구자와 직구중 크라우드 워커들 간의 대결 구도가 되어 어느 쪽도 영구적인 우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는 고품질 데이터 중 많은 부분이 사실 기계가 만들어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여섯째, 대중이 참여 및 조작할 수 있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프로그램은 종종 오락거리가 된다. 테이도 그 한 예다. 구글은 종종 구글 폭탄의 공격을 받는다.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게시글과 링크를 만들어서 특정 단어의 검색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8년 7월 네티즌들은 바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구글 이미지에 도널드 트럼프의 사진이 뜨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16년 전에는 동성애자들에게 적대적인 발언을 한 공화당 상원 의원 릭 센토롬을 조롱하는 좀 더 점잖지 못한 구글 폭격이 있었다. 사람들은 단순히 장난으로 구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산업은 관련 웹 검색에서 클라이언트가 높은 순위에 오르도록 조작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일곱째, 기존의 사회적 편견과 메아리 효과의 조합으로 사회적 편견이 증폭될 수 있다. 어느 도시에서 역사적으로 형사 기소 및 양형이 특정 소수 집단에 불공정한 편견을 갖고 이루어져 왔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도시에서 치안 유지와 판결에 조언을 주는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결정한다. 그 프로그램은 체포 기록이나 수감 기간 등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범죄자를 식별하도록 훈련받는다. 그 결과 프로그램은 특정 소수 집단에서 위험한 범죄자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 소수 집단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더 많은 경찰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것이고 이로써 그 소수 집단의 구성원은 보다 빨리 체포되고 그들이 받는 형량은 더 무거워질 것이다. 프로그램에 새로운 범죄자에 대한 데이터가 입력되면 그 새로운 데이터는 이전의 판결을 강화하고 그 프로그램은 같은 종류의 편향된 권고를 더 큰 확신을 갖고 내리게 될 것이다.
대량살상 수학무기의 저자 캐시 오닐이 강조했듯이 프로그램이 인종이나 민족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어진다고 해도 지역, 소셜미디어의 연결, 교육, 직업, 언어, 심지어는 즐겨 입는 옷에 이르기까지 대신 사용해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온갖 종류의 프록시, 즉 연관 기능들이 있다. 더구나 프로그램이 내린 알고리즘에 따라 산출된 결정은 객관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 관료들이나 기업의 중력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일반 대중을 위협한다. 프로그램의 작업은 신비에 쌓여 있다. 훈련 데이터는 기밀이고 프로그램은 독점적이며 의사결정 과정은 프로그램 디자이너조차 설명할 수 없는 블랙박스다. 따라서 개인은 알고리즘이 내린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껴도 이의를 제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몇 년 전 근로자의 퇴사율을 낮추고 싶었던 제록스는 직원들이 얼마나 회사를 다닐지 예측하는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배치했다. 이 프로그램은 통근 시간이 대단히 큰 변수라는 것을 발견했다. 출근 시간이 긴 직원들이 직장을 빨리 그만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제록스의 경영진은 회사가 부유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통근 거리가 먼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저소득층 혹은 중상층에 대한 차별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깨달았다. 이 회사는 이 기준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간의 면밀한 감시가 없다면 이런 종류의 편견은 계속해서 튀어나올 것이 분명하다. 현재의 AI가 가진 8번째 문제는 AI가 잘못된 목표를 가지기 쉽다는 점이다. 딥마인드의 연구원 빅토리아 크라포크나는 이런 일이 일어난 수십 가지 사례를 수집했다. 축구를 하는 로봇은 가능한 한 공을 많이 차야 한다고 프로그래밍 되자 공을 양발 사이에 두고 빠르게 진동하는 전략을 개발했다. 프로그래머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다. 특정한 물건을 쥐는 법을 배워야 했던 로봇은 쥐는 법을 보여주는 이미지로 훈련을 받은 뒤 카메라와 물체 사이에 손을 넣기만 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로봇에게는 그 상태가 물체를 쥐는 모습과 똑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야심이라고는 없는 한 AI는 테트리스 게임을 하라는 과제가 주어지자 지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무한정 게임을 멈추어 드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조화된 목표의 문제는 보다 감지하기 힘든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머신러닝 초기에 한 유제품 회사는 머신러닝 기업을 고용해 젖소가 발전기에 들어가는 때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는 발전기냐 아니냐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었다. 농부들은 그 시스템의 정확도가 95%라는 이야기에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어떻게 그런 정확도를 달성했는지 알고 나자 기쁨은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소의 발전기는 20일 중 단 하루다. 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의 예측은 늘 동일했다. 늘 발전기가 아니라는 예측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의 예측은 20일 중 19일 동안 정확하다. 다시 말해 전혀 쓸모가 없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해법을 AI 시스템이 생각해내는 해법과 일치시키려면 상당히 세부적인 부분까지 분석하고 판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익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데 AI 기술을 사용한다는 문제가 있다. 기존의 AI가 작동하는 범위 때문이다. 스토커들은 비교적 기본적인 AI 기술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조종하기 시작했다. 스팸 메일은 수년 전부터 AI를 사용해서 잠재 목표물을 확인하고 인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웹사이트상의 캡처를 교묘히 피해간다. AI가 곧 전투용 로봇 시스템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기술이 화학 무기처럼 금지됐으면 하는 희망을 품고는 있지만 말이다. 뉴욕 주립대학교의 정치학자 버지니아 유뱅크스는
이와 관련해 이렇게 지적했다. 대단히 효율적인 기술이 강력한 인권 보호 없이 멸시를 받는 외집단을 대상으로 이용될 경우 엄청난 잔악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진보의 시작은 유동성을 얻는 데 있다. 인과적 이해의 영역들을 유동적으로 결합하는 능력, 인간이 아주 자연스럽게 발휘하는 이런 능력이 미래의 AI에는 특히 커다란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스티븐 핑커가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서 묘사한 TV 드라마 LA로의 한 장면을 예로 들어보자. 변호사 로절란드 셰이스는 엘리베이터 통로로 걸어 들어간다. 우리는 곧 그녀의 비명을 듣는다. 시청자는 물리학적 지식을 이용해 그녀가 바닥으로 떨어졌으리라는 추론을 한다. 그리고 생물학적 지식을 이용해 그 정도의 추락이라면 그녀가 죽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심리학적 지식을 이용해 그녀가 자살 충동을 느낀 듯 보이지는 않았으므로 그녀가 텅 빈 엘리베이터 수직 통로로 들어간 것은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리라는 가정에 근거한 오판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노인 돌보미 로봇 역시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양한 영역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유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크게 발전할 수 있다. 돌보미 로봇은 할아버지의 심리를 예측하고 그를 복잡하고 역동적인 물리적 대상으로 보고 해석해야 한다. 할아버지를 침대에 눕히는 것이 목표라면 그를 침대 위에 놓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침대 옆 난간에 머리를 부딪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알아야 한다. 이처럼 심리와 물리 모두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로봇을 얻으려면 지금 우리가 가진 것보다 크게 진보해야 한다. 이런 유동성이 심층적 이해가 가능한 기계를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알만조의 이야기를 읽은 로봇은 톰슨 씨가 처음에는 자신이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알지 못했다가 알만조의 질문을 듣고 주머니를 더듬어 본 후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는 점을 이해해야만 한다. 즉, AI는 톰슨 씨의 정신 상태와 그 상태가 왜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했는지를 추론해야만 한다. 독자라면 톰슨 씨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당황했으며 지갑을 되찾고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안심했다는 것, 알만조가 도둑으로 의심받는 모욕을 당한 것, 그들이 돈과 사회적 상호작용과 같은 것들에 관해 어떤 느낌을 갖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인과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을 가진 시스템이라면 이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해낼 것이다. 계획을 세우고 수정할 줄 아는 로봇. 행동을 계획하는 데에는 시간과 인과성의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동 계획을 세우려면 종종 모호하거나 명시적이지 못한 방침들을 다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보통의 레시피는 너무 당연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단계들을 건너뛴다. 그러나 지금의 로봇은 직역만을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면 로봇도 우리만큼 유연해져야 한다. 스크램블 에그를 만드는 과정을 예를 들어보자. 레시피는 많다. 다만 모든 레시피가 많은 일들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다. 한 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레시피를 찾았다. 첫째, 중간 크기의 볼에 달걀, 우유, 소금, 후추를 넣고 잘 섞일 때까지 휘젓는다. 둘째, 눌어붙지 않는 큰 팬을 중불에 올리고 버터가 뜨거워질 때까지 가열한다. 세 번째, 달걀 혼합물을 붓는다. 네 번째, 달걀이 걸쭉해지고 물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부드럽게 섞으면서 계속 조리한다. 레시피를 적는 사람들은 독자들의 지능에 의존해서 실제로는 포함되지만 너무나 당연한 여러 단계들을 건너뛴다. 달걀과 우유, 버터를 냉장고에서 꺼낸다.
달걀을 깨트려 볼에 넣는다. 우유통을 연다. 우유를 볼에 붓는다. 소금과 후추를 볼 안에 뿌린다. 사용하지 않는 달걀, 우유, 버터는 냉장고에 다시 넣는다. 버터를 팬에 잘라 넣는다. 불을 켠다. 불을 끈다. 달걀을 접시에 옮긴다. 볼이나 팬이 더러우면 사용하기 전에 닦는다. 후추가 떨어졌다면 스크램블 에그의 맛이 좀 덜할 때 그치겠지만 달걀이 없다면 완전히 망한 것이다 등등. 로봇은 전체적인 인지 유연성의 측면에서 인간과 필적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인간은 계획을 세웠다가도 상황이 예상과 달라지면 그때그때 계획을 수정한다. 우리는 지퍼를 닫는 것을 잊고 짐을 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움직이는 열차에 커피가 가득 든 컵을 들고 탄다면 어떻게 될까? 와 같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경험에 근거한 추측을 할 수 있다. 로봇과 디지털 비서가 이런 식으로 적응력 있는 계획을 세우게 한다면 엄청난 진전이 될 것이다. 시뮬레이션만으로는 부족하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인과에 접근하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개가 코끼리를 옮길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현대의 비디오 게임의 흔한 물리 엔진의 구동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어떤 환경에서는 시뮬레이션이 인과성에 접근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리 엔진은 일어난 일에 대한 마음속 영상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낸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나리오 속의 모든 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하는지 극히 상세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랜드 테프트 오토라는 비디오 게임에서 사용된 물리 엔진은 게임 세상 속의 모든 자동차, 사람, 실제 사이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한다. 이 시뮬레이터는 게임 속 모든 대상의 정확한 모양, 무게, 소재 등 출발 시점의 상황에 대한 극히 세부적인 내용들로 시작한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정확한 물리학을 이용해 1000분의 1초마다 모든 대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할지 예측하면서 게임 플레이어가 내리는 결정의 함수로 모든 것을 업데이트한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인과 추론의 한 형태다. t라는 시점에 이런 대상들의 배열이 주어지면 t+1이라는 시점에 세상은 분명 이렇게 보이리라고 추론하는 것이다.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은하의 진화, 혈액세포의 흐름, 헬리콥터의 공기 역학 등 극히 복잡한 상황을 모델링한다. 시뮬레이션이 AI에서도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다. 당신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체를 집어 그 물체를 상자에 담는 로봇을 설계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로봇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위치에서 물체를 들어 올리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이 일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AI가 반드시 해야 하는 대부분의 인과 추론에서는 시뮬레이션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 개별 원자의 수준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는 없다. 컴퓨터의 시간과 메모리가 엄청나게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물리 엔진은 원자 수준에서 모든 세부 사항을 찾는 대신 지름길에 의지해서 복잡한 대상들의 근사치를 계산한다. 그런 지름길은 만들기 무척 힘든 것으로 밝혀졌고 일상의 많은 물리적 상호작용에는 애초에 그런 지름길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물리 엔진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고 가까운 미래에 완벽해질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정확한 물리 시뮬레이션을 보충하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의 일상에는 아무도 수고롭게 물리 엔진 모델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는 온갖 종류의 물건들이 가득하다. 물건을 다루는 활동을 한번 생각해보라. 살림을 잘 갖춘 집이라면 손톱깎이, 면도기, 칼, 강판, 믹서, 그라인더, 가위, 톱,
끌 등 무언가를 자르거나 다지는 것이 유일한 기능인 도구들이 10여 가지 이상 있을 것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웹사이트들은 분명 표준 물리 엔진에 연결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3D 모델을 만들 것이다. 하지만 로봇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상황들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상세히 포착하는 시뮬레이터가 존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쿠지나트의 믹서기에 적합한 상세한 3D 모델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것을 찾는다 해도 그 물리 엔진이 당신이 요구르트, 바나나, 우유로 스무디를 만드는데 믹서기를 사용하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벽돌을 믹서로 갈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온라인 상점에서 혹시 코끼리와 개의 모델을 판다 해도 그 물리 엔진은 코끼리를 개의 등에 올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 때 사람들은 세부적으로 어떤 복잡한 화학적, 물리적 작용이 일어나는지 시뮬레이션 하지 않는다. 주방 로봇 역시 그럴 필요가 없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스크램블 에그를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달걀이 조리되는 물리화학적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사람들은 물리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도 용케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내고 그보다 더 큰 과제도 처리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정확한 물리적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물리학에 완전히 무지하지는 않다. 스크램블 에그 조리에 물리 법칙이 작용하지 않을 리는 없다. 사람들은 조리가 된 달걀을 포크로 들어 올리는 것과 익지 않은 달걀을 포크로 들어 올리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며 반숙된 달걀이 갑자기 코끼리로 변한다면 크게 놀랄 것이다. 좋은 AI라면 이런 면에서 인간을 모방해야 한다. 이런 모방은 일반적이고 유연하며 대체로 타당한 이해력을 갖춤으로써 가능하겠지만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있지 않은 경우에까지도 가능해야 한다. 로봇의 경우에는 특히나 시뮬레이션만으로는 부족하다. 로봇은 수많은 동작부가 서로 그리고 외부 세계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극도로 복잡한 기계다.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이 일을 적절히 하도록 만드는 작업은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개 모양 로봇 스폰 미니에는 17개의 다른 관절이 있으며 각각의 관절은 회전시키고 힘을 주는 여러 모드를 갖추고 있다. 더구나 전형적으로 로봇이 하는 일은 그들이 인지한 것의 함수다. 대부분의 동작이 피드백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일부 관절에 어느 정도의 힘을 주어야 하는지는 일부 감지기가 로봇의 팔에 어떤 지시를 내리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로봇이 하는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는 일에는 로봇의 인식과 시간에 따라 그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수반된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구조 로봇이 화재 현장에서 부상당한 사람을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지 시험한다고 가정해보자. 시뮬레이터는 로봇이 물리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건물에 연기가 가득 차고 전기가 나갔을 때도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어쨌든 지금으로서 이런 일은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크게 넘어선다. 더 넓게 보면 통제가 없는 현실 세계에서 로봇에게 일어나는 일은 시뮬레이션에서 일어나는 일과 전혀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로봇 공학자들이 그런 현상에 현실 격차라는 이름을 붙였을 정도다. 인간의 정신에 대해 추론하는 물리 엔진을 만들 때라면 순수한 시뮬레이션 접근법은 더욱 문제가 된다. 톰슨 씨가 지갑을 더듬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싶다고 생각해보자. 원칙적으로는 그의 존재에 속하는 모든 분자를 시뮬레이션하고
지갑이 있었을 경우 톰슨 씨가 손가락을 통해 받는 피드백을 모방하고 이후 뒤따라 신경활동이 일어나 전두엽 피질에 메시지를 보내고 운동 제어 프로그램이 그의 입술과 혀에게 그래 잃어버렸어. 지갑 안에 $1,500가 있어. 라고 소리치도록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물론 상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 정도로 상세하게 톰슨 씨를 모델링하는 데 필요한 연산력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21세기 초반,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인간의 두뇌를 그 정도로 상세히 시뮬레이션 할 방법이 없다. 시뮬레이터가 너무나 많은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톰슨 씨 신경계 속에서의 단 몇 초를 포착하는 일에만도 컴퓨터에게는 수십 년이 필요할 것이다. 인간의 심리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물리학에서 추출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진정한 의미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 모든 것, 즉 가치관, 딥 언더스탠딩, 좋은 엔지니어링 관행, 강력한 규제와 집행 체계가 자리를 잡으면 그 유명한 닉 보스트롬의 클립 사례 같은 이 측면의 큰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다. 보스트롬 사고 실험의 전제가 되는 가정은 초지능 로봇은 무엇이 됐든 설정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다. 보스트롬이 든 예시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클립을 만드는 것이었다. 클립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하는 이 초지능은 클립을 만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금속을 모으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지구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금속이 다 떨어지면 우주에 매장된 모든 다른 금속을 캐내기 시작하고 결국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금속 자원을 동원하고 나면 인간의 몸에서 금속 미량 원자를 캐내기 시작한다.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가 엘리저 코스키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AI는 당신을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당신은 AI가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있는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스트롬의 책에 대해 트윗을 한 일론 머스크가 AI의 악마 소환 가능성을 걱정할 때 아마 이 시나리오에 영향을 받았었지 싶다. 하지만 이 전제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이 전제는 우리가 결국 행성 간 여행을 가능하게 하고 인간에 대해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목표가 완전히 무의미하고 아시모프의 로봇 원칙 같은 가장 기본적인 도덕 공리조차 위반한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상식이 없는 형태의 초지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초지능이지만 상식과 기본적인 가치관은 전혀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조차 현재로서는 불확실해 보인다. 우주의 모든 물질을 클립으로 바꿀 정도로 세상에 대한 충분한 이론을 갖고 있으면서 인간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일말의 지식도 없는 AI를 만드는 일이 가능할까? 초지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상식의 양만 생각한다고 해도 자기 행동의 결과를 알지 못하는 초지능을 가진 클립 최대 제조기를 생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스템이 물질의 용도를 바꾸는 거대한 계획을 생각할 만큼 똑똑하다면 의도한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추론하고 그런 행동과 핵심적 가치관의 충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상식과 많은 수의 인간이 죽는 경우 AI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이 두 가지면 클립 최대 제조기의 폭주를 막는 데 충분할 것이다. 물론 이 클립 이야기를 재미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끝없이 변주할 수 있다. 유드코스키는 AI가 무해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기계를 인격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대개 좋은 의도를 갖고 있고 최소한 대부분은 인류를 전멸시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AI도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이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해법은 그 문제를 운에 맡기는 것도 기계가 세상으로부터 모든 가치관을 직접 추론하게 두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구조화된 일련의 핵심 윤리 가치를 내장시켜야 한다.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범용 지능을 갖춘 시스템은 자기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고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에서 인간의 안녕을 고려할 수 있을 만큼 심층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 예방책이 마련되면 이 이성과 논리에서 벗어난 클립 최대화 작전으로 심각하게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은 불법인 동시에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애매한 부분은 있다. 상식과 가치관이 내장된 광고 극대화 기계는 적국에서 사람들의 뉴스피드를 조작하는 것을 막아야 할까? 의무적인 가치관 시스템은 데이트 주선 앱이 사용자에게 훨씬 매력적인 대안을 계속 소개해주는 형태로 사용자에게 끝없이 유혹을 제공해서 기존의 연인 관계를 파탄내는 것을 허용해야 할까? 합리적인 사람들도 과연 무엇이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릴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클립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대신 로봇들에게 그들이 의심스러운 목표를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상식을 주입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자. 우리가 강조했듯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추론할 수 있는 가정용 로봇을 만드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훨씬 더 시급한 문제다. 긍정적으로 보면 AI는 자신의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논리적 잠재력을 가진다는 면에서 다른 기술과 다른 독특함을 갖는다. 시칼은 자기 행동의 결과를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언젠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은 AI는 있다. 우리 저자 두 사람은 모두 어린 시절 SF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 AI를 접했고 이루어진 기술들에 경탄했으며 실현되지 않은 기술에 호기심을 가져왔다. 스마트워치에 들어간 많은 메모리와 연산력, 네트워킹 기술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음성인식 기술이 이렇게 빨리 보편화될 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진정한 기계 지능의 실현은 우리가 처음 AI에 대해 생각했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 미래의 일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계가 인간을 말살하거나 클립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다. 기존 AI 시스템들은 상식 비슷한 것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진짜 위험은 초지능이 아니라 힘을 가진 어리석은 하인, 즉 자신을 제어할 가치관 없이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자율무기나 장기적인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지 않고 단기적인 판매만을 우선시하는 AI 주도의 뉴스피드 등이다. 지금 우리는 일종의 공백기에 있다. 네트워크화됐고 자율성을 가졌으나 힘의 결과에 대해서 추론할 진정한 지능은 거의 없는 좁은 지능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머지않아 AI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다.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해 추론할 수 있게 될 날은 빨리 올수록 좋다. 이 모든 것이 이 책의 큰 주제와 매우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우리는 지금의 AI 연구가 대체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기존 연구와 노력의 대부분은 한정된 과제를 수행하고 우리가 딥 언더스탠딩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
빅데이터에 주로 의존하는 비교적 지적이지 않은 기계를 만드는 데 집중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 그 방향이 일종의 사춘기 AI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행동의 결과를 심사숙고할 수단을 갖지 못한 기계로 말이다. 단기적인 해법은 우리가 만드는 AI에게 입마개를 씌우는 것이다. 심각한 결과가 따르는 일은 할 수 없게 하고 발견되는 개별적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장기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방법이며 단기적으로도 포괄적인 해법이 아닌 반창고를 붙이는 수준일 뿐이다. 이런 난장판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상식, 인지 모델, 강력한 추론 도구들을 갖춘 기계를 만드는 일을 하루빨리 시작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딥 언더스탠딩에 이를 수 있다. 딥 언더스탠딩은 자신의 행동 결과를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전제 조건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 분야가 통계나 빅데이터에 대한 심각한 그러나 피상적인 의존으로부터 탈피해야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위험한 AI에 대한 치료제는 더 나은 AI이며 더 나은 AI로 가는 가장 올바른 길은 세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AI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AI가 앞으로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AI를 만드는 우리 인간의 가치관에 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AI의 놀라운 기술들이 범죄에 쓰이는 일이 없기를 개인적으로 바랄 뿐입니다. 낭낭이었습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